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나오는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짧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저는, 예, 저는 사실 일면식이 없는데, 이렇게 또 말씀 나눠드려서 제가 영광입니다. 예, 별말씀입니다. 네. 편집장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저는.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아무래도 편집장님으로 제가 호칭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간단하게 소개 다 아시겠지만,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용삼이라고 합니다. 언론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요즘에는 이승만 학당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식사를 하시고 풍천모수 가시듯이 모여가지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사실은, 이제 시작한 지가 지금 한 50일여 정도입니다. 예. 그 이유가 지금 저쪽에 화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 화환 건너편에 예. 민노천 금속노동사랑 쌍용 자동차 분향소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저쪽에서 이 시간대 민중 집회를 합니다. 민중 집회 알지 않습니까? 예. 민중 의례를 하기 때문에 예. 우리 선배님들이 혹여나 또 분도에 쳐서 예.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우리는 이쪽에서 예. 우리 얘기를 해보자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필장님, 예. 우리가 사실은 이런 콘티나 또 큐시트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예. 적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해해 예. 주시고요.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필장님께서 보실 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왔는가라는 판단하시는 게 있으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게을르고 공부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나라는 누가 지켜주겠지 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오는 것의 총합이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이 뭔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막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짓말들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짓말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조차도 우리가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전선도랑 다 쉽게 넘어가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 나오시는 어르신들, 선생님들은 예. 어떻게 보면 산업화시대 때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 아닙니까? 예. 자식들도 훌륭하게 키웠고 예. 이제는 정말 노후를 편하게 보내셔야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가 힘들어서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제가 오시기 전에 예. 좀 전에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30대, 40대, 50대, 특히 예. 40대, 50대들이 예.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40대, 50대만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전 세대가 다 젖먹이들 빼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대를 구분할 필요도 없이 지금 거의 모든 그 학교 현장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심지어 국가 행정기관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정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 있는 우리들만 지금 이것이 문제고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거 문제가 심하다 교과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적폐로 몰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금 하기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죽하게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한 김구 같은 분이 애국자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을 만들어준 그런 건국 대통령은 완전히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그냥 현실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젊은 사람이 문제다 내지는 뭐 30대 40대가 문제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굳이 뭐 세대 탓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아, 또 그렇게 보시고 있군요. 네. 네. 아, 지금 언론에 계셨기 때문에 예. 지금 지난번에 우리 성장경 KBS 공정노동조합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예. 지금 사실은 그 국민들의 알 권리, 예. 진실된 알 권리를 민노총 산하에 있는 그 전농력, 그러니까 전국 언론 예. 노조들이 지금 다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있는 게 예. 지금 현실 같습니다. 예. 노조들의 활동,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부분이라면은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도해져 가지고 지금 뭐 일종의 이제 귀족노조 이런 그 이름까지 생겨났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 한 번 그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그 노조에 가입을 하면 뭐 함부로 해고도 못하고 함부로 월급을 깎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번 그 시스템에 들어가 버리면 이건 뭐 자기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야말로 비단길이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분야가 또 누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하면 프로야구다.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오늘날 잘 오늘 해서 네. 뭐 홈런도 펑펑 치고 막 안타도 치고 그래서 숫자가 나오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네.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자기 몸값이 올라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디 뭐 슬럼프에 빠지거나 어디 부상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실력이 떨어지면 연봉도 파탄돼서. 돈도 내려가고 네. 심지어 1군에 있다가 2군으로 아, 네. 내려가고 2군에서도 헤매면은 그냥 퇴출이죠. 그렇죠. 예. 한 번 스타가 영원한 스타는 아니잖아요. 자, 우리 이 법칙을 우리 노동 현장에다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그 혜택을 받고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타려고 하고 해고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글쎄 이게 무슨 그렇죠. 예. 이건 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족노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기네들의 어떤 뭐 부당한 권력이라든지 뭐 부당한 자본의 힘에 의해서 뭐 뭘 권리를 뺏긴 것을 되찾는 거라면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생각이 거의 절반쯤 뭐 사회주의 내지는 뭐 집단의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전체주의 내지는 뭐 이상한 뭐 이념 이런데 휩쓸려 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알고 외치는지 모르고 외치는지 내가 그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러지를 않나. 언론 노조가 심각한 이유는 그런 식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그 논조를 정해줘서 그 논조에 맞게 지금 기사를 쓰고 그 기사들이 거의 전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그야말로 거의 뭐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온 지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예.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 옆에 계신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이문경 기자님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성사되었습니다. 이 기자님도 한번 이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안 된다는데 이태원 음장관 선생님 한번 손 좀 봐주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예. 그 준비하실 동안 제가 예.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편집장님에 예. 대해서는 예. 이승만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 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시고 예. 또 조국 근대 아버지신 박정희 대통령도 전문가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또 공부를 좀 네. 두 대통령의 평가를 개인적으로 한번 내려보신다면 뭐
짧게 얘기하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조금 함축적으로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그 역사를 볼 때 예. 어느 날 뭐 대한민국이라는 게 하늘에서 다 만들어져가지고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제 식민지에서 예. 미국과 연합국이 일본을 그냥 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한국을 지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해방을 했고 예. 그 해방의 그 혼란 속에서 예. 이 나라를 건국을 해야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건국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만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면 박정희라는 분은 건국 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어려웠던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그 당시 5.16 나기 직전에는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하는 거의 뭐 지구상에서 가장 못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나라에 국민들의 새끼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산업력을 건설하는 데 앞장선 사람 그러니까 건국을 하고 대한민국의 이 산업과 경제를 이만큼 키워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안 치십니까? 네. 그런데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두 분의 대통령은 예. 저자는 왜 저렇게 예. 키우려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예. 1946년에 미 군정이 그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체제를 선호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78%의 사람들이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를 선호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이 소위 말하는 유교 성리학의 그 밑바닥에는 공산주의적인 요소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공이 우선이고 사는 사악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에 물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전인자적인 토양이 있는 데다가 이 사람들이 뭐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제시대 때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을 하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많은 노력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동정심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선호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78%니까 10명 중에 8명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하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노인네가 혈혈단신으로 가방 하나 들고 귀국을 해서 야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야 니네 그 길로 가면 다 죽는 거야 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기초한 이 나라를 건국을 해서 뭐 그 당시에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뭐 대세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색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군인들도 동원을 하고 뭐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를 잡는 데 앞장섰던 이런 경찰들도 좀 데려다가 이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북한에서 월남을 한 이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공산주의하고 대항하는 세력을 만들어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만 없었으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체제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놈의 이 노인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유전인자에도 맞지 않는 우리 실정에도 안 맞는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노인네를 지워버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우는 거고 대한민국을 지운다는 것은 곧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 이승만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박정희 똑같습니다. 1961년에 5.16을 일으켜가지고 무슨 혁신 세력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 다 청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강해지는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이 두 사람만 없으면 자연스럽게 78%의 사람들이 선호했던 그 체제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요, 뭐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노골적, 그 사람들은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용어도 안 씁니다. 무슨 뭐 민족민주주의니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전부 다 위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영주의 사장이 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공안 검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저 청와대를 장악한 분들이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고영주 사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겁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저 사상범들을 체포를 하면 나는 공산주의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아주 높은 형량이 주어지니까 감옥에 오래 있거나 뭐 사형을 당하거나 이러니까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기 시작했대요. 야, 앞으로 공산주의라는 말 쓰지 마. 그래서 1980년대 중후반 들어가면서부터 용어가 슬쩍 바뀌었답니다. 민족민주주의로. 저희가 학교 들어갔을 때 별로 많이 듣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민주주의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거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민족민주주의가 북한이 얘기하는 공산주의 체제 변혁과 동일한 언어다라는 것이 지난번 통진당 해산을 하는 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이 통진당을 이제 해산을 해버리고 뭐 통진당의 핵심들을 전부 이제 그 감옥에다 잡아놓으니까 북한에서 또 지령이 내렸어요. 야, 이제 민족민주주의도 쓰지 마. 그냥 민주주의로만 써. 그래서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반드시 자유와 민주주의를 합쳐놔야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고요. 앞에 자유라는 걸 빼면은 그냥 민주주의는 그 전에 민족민주주의고 그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공산주의고 이런 계보가 형성된다. 이게 고영주 이사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통진당을 해산하는 그 일을 뭐 황교안 씨가 뭐 앞장서서 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상 그 모든 이론적 기초와 모든 데이터와 모든 법적 근거를 만들어둔 사람은 고영주 사장이에요. 네. 아주 훌륭하신 분. 이번 재판에서도 제가 그날 출석을 해서 봤는데, 야, 그 판사님께서 이 무죄다 할 때 다들 진짜 통쾌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좀 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절대 노예가 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셨다 하시던데. 다시는 공의 멍에를 매지 마라. 뭐 그렇게 하셨다 하셨는데, 그 말씀도 기억이 나고, 편집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봤을 때, 지금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제가 너무 단독주의적으로 여쭤보는 게 보겠지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글쎄, 뭐 일은 많이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이 현재도 진행형으로 되고 있고 특히 뭐 이상한 명목으로 정상회담을 또 한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막 그냥 속도를 내고 막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질주를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이 간단한 나라 같지만 간단한 나라 아닙니다. 우리 지금 5천만 국민이요. 개인의 자유를 다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지금 속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하나 야금야금 조금씩 개인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현재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표의 세 번째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랍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국가가, 정부가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일임을 했습니까? 내 삶을 책임지면 그러면은 내 자유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걸 왜 모릅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자유를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씩 가져가면 결국은 그게 전체주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예. 자, 어느 날 뭐 극빈자가 돼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당신 굶어 죽지 마시오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도 안 하는 사람을,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일 안 하는 사람이 새벽까지 술 먹는 그 돈을 우리가 왜 대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국가가 왜 내 삶을 책임져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이 정반대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더 많이 일하는 사람,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도록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야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프로야구 선수가 어떤 친구는 막 홈런을 50개씩 치고 30개씩 치고 막 뭐 타율이 막 3할 몇 풀이고 이런데 걔도 연봉 1억 원이고 그냥 맨날 막 병살타나 치고 뭐 헛방만 날리고 하는 사람도 연봉이 1억 원이면, 아니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골고루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도와줄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농어촌에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전기를 넣어주는 순서도 새마을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농가소득이 높은 마을부터 전기를 넣어줬습니다. 전기를 넣어줬는데 가지고 밤에 뭐 열심히 일 안 하고 파투나 치고 앉아있으면 전기 확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각성된 개인이어야 우리가 우리의 앞가름을 하는 거지. 아니 뭐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요? 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각성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맞습니다. 각성은 정말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랜 시간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도 바꿔왔습니다. 네, 질문 한번 하시죠. 목소리 한번 듣고 싶죠? 우리 이문경 기자 목소리 한번 듣고.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문경 기자님이 아까 갑자기 낮에 오늘 저녁에 만난을 다 제쳐놓고 대한문 앞으로 와라 하고 지령을 내리셔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문경 기자님의 그 지시를 제가 오늘 이행하느라고 아까 일산 킨텍스에서 총알 택시를 타고. 오, 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네. 죄송합니다. 내가 잡으면 마이크가 존경한다는 말씀은 이제 거꾸로 된 거고요. 김용산 편집장님이 한국사에 어떤 지적인 기여를 하셨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 뭐 우리끼리는 다 아니까 그냥 이제 격려해 주시느라고 하는 말이고, 오늘 저기 1시간이나 좀 늦게 와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일정이 많이 겹쳐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오늘 민주노총에서 대규모 시위를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막 1시간 넘게 여기서 지체가 돼가지고 뒤죽박죽이 돼서 저 나이론 씨도, 나지훈 기자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데, 대신 우리 한국사에서 몇 손가락 안에 이제 안 꼽는 김용산 소장님한테 막 사정해가지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감히 제가 김영삼 대기자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건 주제넘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문제가 뭐라는 거는 저희끼리는 공유가 다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그 솔루션이 문제인데, 작년에 이제 굉장히 태극기 집회가 많이 모였었고, 그 촛불 집회에 대한 맞벌로 태극기가 사실은 인원이 이제 더 많이 모였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뭐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그냥 망했죠. 망해가지고서는 이제 지금 많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는데, 예. 이 사태를 계속 방치했다가는 이제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태로 갈 거는 뭐 확연한 거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파가 왜 망했는지, 예.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우리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좀 이렇게 돌아보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저 지성인이시니까 이제 어떤 모범을 보이실 건지, 저하고 나재훈 기자도 사실 얘기를 많이 해요. 가면 야 우리 왜 어르신들끼리 싸워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만 죽겠다 중간에 이런 식. 아니 물론 김영삼 선생은 아닌데 왜 우리가 합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합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애국당은 제가 빼겠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좀 기탄 없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유, 제가 기탄 없이 얘기를 했다가 어르신들한테 아주 공적 1호로 이렇게 저희가 백업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예, 제가 지난번 펜앤드 마이크에 네. 나이 70이 넘으면 절대로 마이크를 잡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 칼럼을 썼다가 아주 뭐 상당히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리적인 나이 70세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날 그 특히 그 뭐 보수 우파라고 하는 그쪽에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과연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뒤돌아보면 나라가 안 망하면은 이상한 정도로 참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김영삼 정부가 저게 좌익의 숙주 정권이라는 것이 이제 다 드러났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을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뭐 선동에 서서 외친 그분들이 오늘날 보수파의 핵심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김대중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그 사상은 이상하지만 더 이상하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그 정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면은 또 제가 또 아주 공격이 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 한미동맹이 위기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고 국정원이 엉망진창이고 국군이 썩어가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이 그 정부에 계실 때는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전부 현실과 타협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아유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뭐 내 신변과 내 직장과 내 연봉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전부 눈 감고 귀 막고 열심히 즐기다가 오늘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또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일부에서는 아유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주 처절하게 완전히 그냥 폭망한 다음에 새로운 뭐를 하자. 이거는요 우리가 폭망하면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 물건을 해외에다가 내가 팔아가지고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가 석유도 사와야 되고 밀가루도 사와야 되고 여기 김광동 박사님도 계시고 유석춘 교수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네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이 물건이 해외에서 팔리지를 않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거야? 우리 경제가 주저앉으면은요, 무슨 뭐 이념이고 체제고 나발이고 다 이제 쫄딱만 해가지고 우리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요, 선거를 통해서 공산화가 된 그 나라 칠레가 있었습니다. 그 칠레를 제가 3번을 출장 갔었어요. 그때 선거에서 이렇게 됩니다. 좌익 공산주의자들 후보는 단일화를 해서 한 사람이 나왔고요. 우파 후보들은 분열을 해서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익 공산주의자가 36%를 득표를 했고요. 우파들은 뭐 32%, 20 몇 프로 이래가지고 그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피노체트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정상화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는요, 내가 지금 집에 가서 밥술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고 쌀이 없고 아파도 치료받을 돈이 없고 상점에 가도 물건이 없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망한 다음에 우리가 제기를 해봐야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선 당장은 우리가 뭔가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폭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총선이 시작되는데 총선에서도 이렇게 되면 진짜 좀 끝나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음번 선거에서는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후보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당선시켜서 그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서 더 이상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법을 못 만들도록 우선은 막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맞습니다. 예. 이게 대한애국당도 좋고 무슨 한국당도 좋고 난 다 좋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당이 다르고 뭐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후보로 만들어서 그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줘서 그분들을 국회로 보내서 더 이상 이런 광란의 이런 미치광이 짓을 못하도록 법으로 제동을 걸고 감시를 통해서 못하도록 막고 우선은 그게 저는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사실 깝깝하니까는 좀 깝깝한 것도 많지만 또 우리가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를 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어제 스웨덴에서 이제 선거를 했는데 스웨덴 같은 나라도 그 북부 같은 경우도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이제 복지 국가들이 많았는데 좌익이 득세하고 했는데, 어제 이제 조선일보는 극우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조선일보의 기준에서는 극우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극우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정당인데, 난민을 반대하는 그런 정당, 아주 그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 굉장히 약진을 했어요. 북부에서는 흔치 않은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현상이 좀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그 이른바 그 좌익 글로벌리스트, 김대중 정권 때 IMF를 갖다가 실제로 조장을 했고, 또 그 조장한 IMF를 극복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돈을 댄 그룹들이 그 조지 소로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글로벌 그 헤지펀드 세력인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부를 이제 좀 많이 장악하고, 한국에서도 여기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 저희 군 인권센터에다 돈도 대주고 이러는 건데, 그거에 대항하는 이제 우파 또 이제 그런 운동들, 그리고 일을 해야지 사람은 좌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땀 흘려서 번 돈은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요, 사실은. 그래도 세금을 내게 되죠. 근데 공짜로 받은 돈은 왜 부자가 3대가 가면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부모님이 물려준 거 그냥 쓰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이제 미국도 사실 좌익이 잠식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를 강조하는 거고, 그런 흐름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또 그 반대 흐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올해 여름에
국민당이라고 우파 이제 저 지도자를 갖다가 이제 중간에 임기가 남았는데 뒤집었고 좌익이 장악을 했어요. 박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 탄핵하려고 그러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르크스주의가 다시 부활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DSA라든지 이런 데가 독일 동독의 공산주의자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한 4만 9천 명, 순식간에 5만 명 이렇게 학대를 해가지고, 놀랍겠지만 진짜 그 버클리라든지 LA 캘리포니아 이쪽에 가면은 막시스트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뒤집고 있고, 우리가 그 용어를 잘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민주사회주의 운동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사회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식이 민주적이고, 근데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사회주의 해야 된다는 건 일단 국유화를 하고 개인 사유재산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추미애 같은 무식한 여자가 나와가지고서는 뭐 부동산 공유하겠다는 것도 그 흐름하고 맥이 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화적인 조작, 또 영화, 언론 장악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회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북한하고 통합시키겠다는 거고, 문재인 정부도 이제 그쪽에 서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올해 안에 사생결단하고 종전선언을 갖다가 일단 관철을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종전선언을 해야지만 그 다음번에 문재인이가 이제 내년 초에 만약에 경제 파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물러나게 되더라도 자기네가 명분이 생기고, 이번에 북한에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든 야당 국회를 끌고 가가지고 니네가 다 인정하지 않았느냐,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유엔 사령부를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군 철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밑밥을 깔아놔야지만 문재인이가 치매로 내려오든 경제 파탄으로 끌려 내려오든 어떤 우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제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쪽에서 최대한 이제 내걸어야 될 거는 종전선언 결사반대한다. 그 부분이고, 이제 글로벌 어떤 우파 세력하고 우리도 연대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김영삼 편집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적 차원에서 총선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시민사회 진영에서 좀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견인을 하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ABC, 강령 ABC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안을 갖다가 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게 애국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무소속으로 나오든, 여기에 동의하는 후보만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추진 기구라고 그래야 될까? 좌파들이 원탑 테이블 하듯이 우파도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좀 총대를 매주셨으면 하는데 여기 사람들 몇 명 없지만 그래도 저 방송으로 전 세계로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오신 김에 충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약속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도부가 없어서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도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누가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우선 나와 내 가족이 우선 불 꺼야지. 그러면은 나중에 이웃이 와서 도와주던지 아니면 119 소방대가 와서 도와줄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집에 불이 났는데, 아니 내가 끌 생각을 안 하고 불이야 불이야고 외치면 누가 와서 불을 꺼주겠느냐. 나와 내 가족과 내 마을과 내 직장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개뿔 누가 지켜줘요? 안 지켜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키는 힘이 모자라면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키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쟤네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은 연대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총력을 다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적하고 싸울 때 가장 훌륭한 싸움 방법은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적의 지휘부를 모략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가능하다면 제일 탑에 있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지금 북한은 우리 국가 지도부를 해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무슨 뭐 게릴라들 뭐 보내가지고 1976년에 서울 동작동의 현충문에다가 폭탄 장치해 놓은 게 이놈들이 잘못 그 조작을 하는 바람에 먼저 터져가지고 네, 이런 사건도 있었고, 아웅산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폭탄을 눌렀는데 대통령이 도착하기 좀 일찍 눌러가지고 국가원수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이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합시다. 국가가 안 하고 정부가 안 하면 민간 차원에서 하자고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 정말 국제연대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언론계에 있을 때 그 황장엽이라는 분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저 위에 있는 김정일을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좀 제거해보자 하는 활동을 하다가 뭐 일이 너무 막 커져가지고 우리 국가기관에다가 인계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저 친구들 체제가 무지하게 단단할 것 같고 뭐 엄청나게 뭐 경비가 물세트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부딪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간 차원에서라도 뭔가 그냥 한숨만 쉬지 말고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뭐 굉장히 무서운 테러 선동을 해주셨는데, 조금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니까 그 북파공작원이라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북파공작원하고 같이 좀 깊은 인연이 계신 분 앉아 계시는데, 뭐 북한만 우리 남한에다가 침투시키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침투한 역사가 있고, 또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침투하신 분들이 있었고, 북한에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뭐 김정일 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역사가 쭉 있고, 뭐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이제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 9월 12일이니까 미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워싱턴 시간으로는 우리보다 몇 시간이 늦은데, 오늘 저녁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또 만나실 거예요, 그분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태극기 집회 강력하게 지지하고 계시고, 처음에 우리 태극기 집회 일어났을 때 2016년도 이제 12월 달에 미국 상원 의원들 두 분 모시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체류하시면서 이제 다 보고 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상황을 안타까워하시고, 지금 뭐 진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고 계신데, 자기가 욕을 먹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하고 있는 거지, 김정은을 이쁘게 생각하거나 뭐 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라는 환상은 눈꽃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고, 설사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도 그 옆에 있는 뭐 저 페이스 부통령이라든지 존 벌튼이라든지 뭐 저 폼페오 국장이라든지 단 한 사람도 지금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다 생각하지도 않고, 김정은이 유일한 살 길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망명을 하든지, 뭐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안에 손 들고 나와가지고 살고 싶으면은 뉴욕으로 와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 키워준 그 이모 있어요. 스위스에서 키워준 그 고영이의 어머니 이모가 지금 저 뉴저지에서 세탁소 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망명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받고 사형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사면은 뭐 검토해줄 수 있어서 할아버지의 죄나, 우리 자유민주주의나 또 이런 쪽에서는 쟤네들하고 달라가지고 3대 수청 그런 거 안 합니다. 좌익지 판례들도 반성하고 재산이라도 내놓고 뭐 깜빵에서 태우고 재판하고 그러면 용서해줄 각오가 얼마든지 돼 있으니까, 늦기 전에 빨리 이놈이 아니라 지금 김정은이가 좀 판단을 좀 제대로 하는 게 좋고, 김영철도 마찬가지. 김영철도 리성건, 김영철, 뭐 최 누구야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저 문정인, 또 문재인, 윤종석 그 쓰레기 새끼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그냥 놔둘 거라고, 언제까지라도 미국에서 봐줄 거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그 착각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 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문재인 정권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은 김정은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솔루션 해결 안 된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민족주의를 팔아가지고 뒷돈을 엄청나게 대주고 있는 거 아는데,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치게 되면 여기 끝장이에요. 일단 기업하고 은행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추세로 계속 가면은. 김정은하고 대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제재 풀지 않을 건데, 뒤로 자꾸 빼주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친구가 만약에 돈이 없어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서 내가 누나인데 불쌍하다고 계속 용돈 내주면은 안 하고 여전히 놀 거 아니에요. 비핵화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들통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뭐 대학가하고 연결돼 있고 다 믿을 만한 분들이고 한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연대를 갖다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연대가 좀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답답한 게 자유한국당 그 한미외교협회 의원들도 좀 만나뵙고 했는데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제가 뭐 자한당에 잘 보일 일이 없으니까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자면 저는 자한당에 굉장히 사실 짜증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탄핵도 주도해가지고 박 대통령 뭐 죄도 없는 사람은 깜방에 갔다가 쳐넣었는데 그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갖다 버리자. 그 이명박 대통령도 갖다 버리자. 그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단 다 떠나가지고. 그 사람 새끼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야당 됐는데 탱크한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월급 한 푼 여기다가 내놓은 사람 있으니까 자기네 연봉이 1억이나 되고 보좌관까지 다 늘려가지고 한 명 더 해가지고 9명. 우리는 여기 김영삼 편집장님도 그렇지만 너무 상황이 이렇게 되고 안타깝고 하니까 이제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뭐 자유 아카데미도 해보겠다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뭐 하여튼 우파 분열의 특수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막 돈만 날리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눈이 한쪽이 거의 멀 정도로 신경을 찌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나지은 기자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당은 자기들이 야당이고 보수의 가치를 대변한다 그러면 그 시원한 국회의사당 또 겨울에는 따뜻한 데 앉아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니까 제가 뭐 저 한나라당 시절에 그쪽 당하고 좀 깊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아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집에 천장이 있으면 여기까지 선물이 쌓여 여기까지. 나는 그 선물 오는 게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나를 언제 봤다고 저런 게 오나. 뭐 그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런 기회주의자들. 그 김영란법 뺐다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꿰인다는 말도 맞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이 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다 어떻게 보면 협해가지고선 이제 매장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나와가지고서는 뭐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도리가 좀 아닌 것 같고 자유한국당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한미 그 동맹 갖다가 빨리 강화를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트랙으로 같이 진행이 돼야 되고 길거리 나와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 사람들 월급도 내놓고 저 빨갱이 당들도 했는데 그 사람들 왜 못합니까? 우리가 자유한국당 뭐 자한당이 됐든 뭐 무소속이 됐든 애국당 쪽으로 태극기 집회가 많이 가는 거는 뭐 조원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지만 우리가 안티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현역 의원이 나와서 싸우고 계시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일이고. 저 지금 뭐 그냥 한가하게 앉아가지고서는 뭐 국회에서 세미나나 하고 뭐 법안 막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분명히 책임을 질 날이 올 거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때는 우리가 총선에서 지금만 해도 한가하니까 뽑아주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청와대만 폭파하는 게 아니라 저 국회까지 같이 폭파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국회 예산을 한 역사가 뭐 별로 없으니까 뭐 그 대단한 건 줄 아는데 사실 내각제 국가에서는 저 국회 예산을 수시로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선거니까 자기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금방금방 지는데 이것들이 2016년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박근혜 필요 없으니까 갖다 버린 거예요. 뇌물은 누가 받았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제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으니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부산의 그 LCT 하태경 씨부터 시작해서 김무성, 뭐 문재인 전부 다 부산 쪽에 그 지역구하고 관련되신 분들이 탄핵에 앞장섰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뭐 방치하고 우리 편이니까 감싸줘야 된다 이런 이제 라이벌의 생각을 좀 버리고 우리가 힘이 강력해졌을 때만이 그리고 너네들 다 저 갖다 짓밟아 버리겠다 그렇게 싸웠을 때만이 그 사람들도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서는 조금이라도 하는 거고 뭐 그렇다고 그분들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좀 강력하게 필드에서 있는 게 우리 힘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또 저 아베 총리나 뭐 독일 누가 됐든지 좋은데 여자 그 총리가 되신 분이 영국의 메이 총리하고 독일의 이제 여자 메르켈 총리 그쪽 부분에 한국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거기 현지에 아시는 친척분들이 있든지 누가 있으면은 그 통해가지고서는 우리 입장을 좀 전달을 각자가 누구 이제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 또 이스라엘하고도 강화를 좀 연대를 좀 강화하고 기독교인들 특히 그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영삼 편집장님은 굉장히 선량하신 분인데 우리가 스스로 테러해야 된다는 이거 반사회적 발언을 하시긴 하는데 국가가 원래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적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그거를 하지 않을 때 민간이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한테 이미 그 주도권이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자한당도 제 역할을 못하고
뭐 청와대는 저 빨갱이 소굴이고 저 김정은 대리 걸려있다 말할 것도 없는데 그 이제 한번 싸움을 크게 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저는 올해 한 연말에서 이제 내년 초까지 그리고 저 애들도 멍청하지 않아요. 알고 있으니까 올해 안에 이제 종전선언 가처시키려고 하고 그때가 됐을 때 이제 이쪽에서 그때는 정말 사생결단하고 목숨 걸고 뭐 그렇다고 제가 폭력 투쟁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한번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싸우다 죽는 것도 영광이니까 그냥 그럴 각오로 싸우셨으면 좋겠고 나주현 씨한테 마이크를 넘길게요. 아, 시원하시죠? 예, 바다오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예.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시고,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거를 그냥 거저 탈취당한 거잖아요. 예. 과정과 원인과 뭐 배신자가 어떻든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웃기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제목으로 뭐 감옥까지 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정당한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이 권한을 행사해서 나에게 도전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찍어 누르지 못하고 쫓겨난 것은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라는 저 공산 집단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상층부 공작을 성공시켜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도록 방치해둔 그 북한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탓하기 앞서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한 그 죄도 상당히 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테 뭐 이건 다 남 탓이야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이미 다 지났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글을 또 한번 썼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초가을 느낌퍼가는 밤입니다. 좋죠, 선생님들. 예.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오늘 어려운 분 모셨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궁금한 게, 예. 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짧아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까 그 민주 공산당이라고 했잖아요. 예. 민주주의. 예, 그것도 공산당이라고 했잖아요. 예. 저희 아빠들이 좀 집회할 때 보면 민중당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중당을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 실제 간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낙중 그리고 그 민중당의 포섭을 위해서 아주 거물 간첩 이선실이 내려와서 민중당 만들고 그럴 때 비품도 사주고 집기도 사주고 그런데 이제 월북을 했죠. 김낙중이는 이제 간첩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같이 활동을 했던 이재호라든지 김문수라든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민정당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전향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이재호 지금은 이제 그분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야인인데 그분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분들이 무슨 법안에 찬성을 했는지 무슨 법안을 발의를 했는지 하는 거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좌익 관련 법은 다 찬성을 하고 이재호라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재호 씨 만나면 제가 꼭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저장했습니까? 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공산주의자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형량이 늘어나니까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마라.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써라. 그래서 한동안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이 아주 유행을 했고, 그러다가 민중민주주의가 북한이 주장하는 바로 그 공산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려서 통진당 해산을 당했죠. 이석기 그 감옥에 갔죠.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민중민주주의도 쓰지 마라. 그냥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써라. 그래서 그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다릅니다. 바로 이렇게 같은 용어를 쓰지만 제각각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전략 전술을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아주 무시로 쓰고 있는 거죠. 아유, 답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신 분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놓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오늘 아주 어렵게 모신 분인데 평소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편집장뿐만 아니고 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돌아가는 부분에서 좀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아까 우리 이문경 기자님께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신 우리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문경 기자님 부르면 저는 항상 옵니다. 말씀 또 해줄 수 있으니까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없으시면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이크가 짧습니다. 어제 극동방송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토론회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여기 해리 해리슨 여기가 와 있잖아요. 주한 미대사. 와 있는데 질문을 갖다가 잘 해야 하는데 뭐냐면은 나는 지금 철책전 걷어내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우리 못 들어가서 몰라가지고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것 좀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철책전 지금 걷어내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여러분들은 의견은 철책전에 대해서 철책선을 걷어낸 거는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 초대 국방부 장관이 권영애였습니다. 권영애 장관 시절에 무슨 문민 통치 문민 정부 출범 어쩌고 해가면서 막 광란에 어떤 문민 어쩌고 해가면서 일이 벌어지면서 동해안 서해에 있는 철책선을 다 걷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북한의 잠수함 사건이 무시로 터져가지고 잠수함이 침투시키고 나중에 나가다가 꽁시그물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잠수함이 어디 정동진 앞바다에 와가지고 무장공비들이 침투해서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났었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뭘 어쩌자고 저 돈 들여서 쳐놓은 저 철책선을 왜 걷는 거예요? 왜?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저 철책선을 치는데도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갔고 이거를 걷어내는데도 또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거 걷어낸 다음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저한테 무슨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없어요. 그냥 평안한 얘기로 그냥 그렇게 방치하겠다는 얘기 없었어요. 갑자기 평화가 난만해가지고 인민군이 무장을 해제했습니까? 왜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냐 이거죠. 그렇죠. 날 잡아 잡수하고 내 목을 갖다 들이미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행위를 못하게 막으려면은 국방부 앞에 가서 육군본부 앞에 가가지고 그냥 전 국민이 다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야 이 도둑놈들아 니네 왜 이 지랄들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뭐 국민 정화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에 가서 이 보편적 가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을 시켜라 하고 이렇게 들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바로 그 철책선을 걷어낸데 앞장섰던 권영애 씨가 요즘에 여기 태극기 집회와가지고 막 국가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옛날에 국방부 장관할 때 철책선 왜 걷었어? 제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어? 그랬더니 내가 이 괘씸한 놈이 돼가지고 하여간 제가 좀 찍혔습니다. 네. 아유,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난 얘기지만 저도 2016년 11월 19일부터 퇴학교육으로 나오는데요. 2016년 12월 달에 저쪽에 있을 겁니다. 제가 저기 있을 때 여기 권영애 장관님이 있어서 제가 국방장관에 있어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사실 분노가 났던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제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분노를 했냐면 우리 교과서에 국민교육 현장을 없앤 분이 바로 그분이고 우리의 국기 강화식을 없앤 분이 그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이 쫄딱 망하는 그 길을 걷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번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선총독부 건물이라고 해서 중앙청 건물 철거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중앙청 건물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조선총독부 건물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폭파시켜가지고 때려부셨는데 제가 그때 그거를 결사반대를 하는 기사를 많이 쓰다가 청와대한테 찍혀가지고 아주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저는 주장이 뭐냐면 야, 너희는 조선총독부 건물이라고 해서 이걸 철거하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바로 그 건물이 대한민국 건국의 헌장이고 재헌회가 출범한 현장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이 선포된 현장이고 1공화국의 행정부가 들어섰던 현장이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 조국 군대와의 정책들이 위반됐던 현장인데 너희들이 그거를 조선총독부라고 사기를 쳐가지고 이거 때려부시고 있는 거다 하고 정말 결사적으로 막았는데 저 혼자 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우파 보수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아유 저 총독부 건물이래 저거 뭐 때려 부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박수를 쳐서 없어진 거잖아요. 이러고 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교과서가 엉망진창이 된 거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교문수석이라고 하는 김정남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사람을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들여놓고 이 김정남이가 서중석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역사교과서 준관이라는 것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했느냐?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했어요. 여수순천 11구 사건이라고 써라. 이런 식으로 역사교과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 준관을 만든 게 김영삼 정부고요. 결국은 그 정말 돌대가리가 IMF의 위기를 초래해가지고 대한민국 쫄딱 망하게 만드는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한 사람이고 김대중 정부 출범을 누가 시켜줬습니까? 바로 그때 부역을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는 뭐 대한민국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앉아있으니 정말 제가 속이 다 뒤집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눈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YS 때문에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계속 구속된 거예요. 그 슬레이를 그때 남겼지 않습니까? 5.18 특별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김영삼이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이가 그 비자금 사건이 터지니까 자기한테 그 불똥이 올까봐 내가 노태우한테 20억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인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합작으로 김영삼, 김대중 합작으로 5.18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 너무 열받으니까 막 맞습니다. 목소리만 높아지네. 김영삼 편집장님이 얘기해주신 그 부분 조선총독부 건물이라고 사기쳐가 뭐 하여튼 해가지고 그 폭파한 거 제가 그 당시에 원래 제가 건축 그 기사 출신이고 그때 이제 건축공학과에 제 학생이라 갖고 잘 기억하고 있는데 건축학적으로도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사실 건축공학과 그 공대 교수님들은 굉장히 많이 반대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폭파공법을 실험을 한다는 등 뭐 보여주기식으로 그 쇼하는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김영삼 씨가 김용삼 아니고 KO였는데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반대 의견을 이제 굉장히 제출을 했었는데 다 기각이 됐고 막상 폭파하고 나가지고 후폭풍도 심하고 그 분진 그 먼지 때문에 아주 많이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그 후로 다시는 이제 그런 짓은 좀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건물들도 한꺼번에 그냥 폭파시킬 수 있거든요. 해체하는 게 아니라. 미친 짓이에요. 그 파괴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막상 뭐 그때 뭐 해체하고 나니까는 무슨 뭐 거기 일제가 새만 쪽을 박았다는 등 어쩌고저쩌고 헛소리 많이 퍼뜨리는데 뭐 민족 경계를 끊으려고 말도 박았다 그런 것도 대부분 헛소리로 밝혀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게 일제시대 때 세운 건물에서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뭐 여기 다른 건물들도 있는데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사람이라는 거나 이제 국가나 민족이 항상 100% 완벽하고 올바른 길로만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일제시대도 초래를 한 거고 또 일본이 들어와서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는데 잘못한 역사도 역사예요. 그걸 부정을 해서 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게 일본에서도 70년대 공산주의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공투 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진짜 그 테러로 반항하고 그래서 동경대인가 그거 장악해가지고서는 막 끝까지 농성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사고 나가지고 다 불태우고 그랬는데 그 건물을 갖다가 철거하지 않고 불탄 흔적 그대로 내비뒀어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그 좌익이 그게 몰리면 어떤 식으로 파괴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산 역사를 남겨놓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런 식의 걸 하지 못하게끔 남겨놨는데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내가 과거에 실수했다, 뭐 잘못했다 했다고 그거 분탕해서 지운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그런 식의 그 무식한 방법으로는 그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과거 세탁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공산주의의 싹이 뭐냐면 제가 볼 땐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거짓말, 둘째는 부패, 셋째는 교만. 그 세 가지, 그다음에 이제 넷째는 그 세 가지가 합치면 이제 분열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익들이 침투할 수 있는 게 생겨요. 부패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벌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존경해야지 맞는 건데 세금 많이 내니까. 그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뭐 돈 벌어서 자기 첩한테나 갖다 주고 뭐 이딴 짓들 하면은 밑에 있는 저 부하 직원들은 열받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지 않더라도 윗사람이 너무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교만방자하게 굴면 사람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분열이라는 거는 뭐 어떤 정신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의견이 각자 다른 건 좋지만 합쳐야 될 때는 합치고 좀 장점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좀 비판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도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단점부터 찾고 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문화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고 이제 김영삼 편집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사실 한일 관계 그 역사가 좀 근대사가 정리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식민지 그 어떤 침략이라든지 뭐 임진왜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도 많지만 그거를 좀 이제는 객관적으로 볼 때가 됐다. 내년이 3.1운동 또 100주년이고 100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원안에 머무를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우리의 역사는 사이가 좋았을 때가 더 많았지. 그러니까 임진왜란 7년 또 일제 36년을 제외하고는 원래 옆집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이도 좋기도 하고 그런 건데 긴 역사를 놓고 보면은 사실 피도 제일 많이 섞여 있고 또 역사가 좋고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벨트를 지켜야 되는 최전방에 같이 서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그 에너지를 다 모아서 뭔가 굉장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신다고 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 일본에도 가니까는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라도 여기서 해주신다면. 예. 제 친구들 중에 과거에 주사파 활동을 하다가 정말 100% 전향을 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대화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두려운 상태가 뭐냐면 한국, 미국, 일본이라는 이 세 나라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확고부동하게 구축하는 것이 자기네들에게는 가장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미 1980년대 후반서부터 그 당시 이제 우리 사회에 주사파가 이제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바로 그 무렵에 자기네들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그런 그 메시지를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한미 삼각동맹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느슨한 연결고리가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다. 그러니 바로 이 한일 관계를 민족주의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이 한일 동맹을 깨뜨려라. 계속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1980년대 후반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무슨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뭐 시내 뭐 곳곳에 이런 무슨 뭐 위안부 소녀상들이 세워지고 뭐 광란의 이런 그 반일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 북한의 공작입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할 때는 미워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일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고 우리도 일본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이성을 우리는 되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일 관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근대사 현대사를 국제관계라는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 조선은 왜 망했고 일본은 왜 우리를 쳐들어왔고 이런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그 책을 제가 20권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6권째를 쓰고 있는데 그 청일전쟁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국가기관에서 동학에 가담했던 사람들 명예회복을 시켜준다고 동학 옛날에 뭐 그 가족들 누군가가 동학혁명에 참가한 사람이 있으면 뭐 신청서내 가고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동학이 농민들이 봉기했을 때 뭐 봉건주의에 반대하고 일본에 반대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일진이라는 친일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열심히 친일의 핵심 몸통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일 행위를 한 것까지를 지금 혁명을 했다고 이 사람들을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생긴 겁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이거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지려고 이 짓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건지 참으로 치매에 걸린 것 같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완도 꼭 해주십시오. 완도 꼭 해주십시오.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보내드리기 전에 국보책에서 부탁이 왔습니다. 우리 PD장님께서 토요일 집회 때 한번 오셔서 연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마다 그 이승만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일정이 겹치는 거. 2시에 와서 얼른 하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후에 일정 얼마 되면 제가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모셔서 여기 있는 분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특집장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또 부탁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저거 이승만 TV 보시면서 베이를 합니다. 네, 알고는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또 기회 되셨면 연단에서 우리 자유우국진영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싸우고 이겨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남을 하셔서 서울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그 북한에서 저 토지개혁 해가지고 뭐 집도 뺏기고 뭐 농토도 다 뺏기고 지주계급이시고
공장도 다 뺏기고 네. 완전히 뭐 팬티 하나만 입고 공산당이 싫어가지고 남한에 내려왔더니 남한이 더 빨갛더래요. 야,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래서 그때서부터 머리에 띠 매고 강목 들고 서북 청년단을 하셨습니다. 네. 냉수 마시고 아버지 세대도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를 지켰는데 우리는 요즘에 막 무슨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하느라고 1년에 몇 조 원씩을 쓰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런 나라가 무슨 뭐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니 뭐 헬조선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그럼 니네 가서 다른 데 가서 살아.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 살게. 예. 이제는 우리는 정말 이제 그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념과 체제를 싫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니네가 좋은 데 가서 살아라 말이야. 어? 그렇죠. 왜 이런 헬조선에서 사냐? 어? 나가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 예. 이런 심정으로 서북 청년단 하는 심정으로 예,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오셔서 좋은 말씀 나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